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총 4,6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1,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첫 번째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도 개최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북한이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이번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총 4,6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1,900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최종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 가운데 내년 의대 입학 전형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전국 40개 의대가 선발하는 모집 인원은 총 4,695명으로 정부 증원분이 반영된 정원 내 선발과 농어촌 전형, 재외국민 등 정원의 선발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이과대학의 정원 내외 모집 인원 8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모집 규모는 3,284명에 달합니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의대 수시 모집은 3,118명으로 60%를 넘고 정시 모집은 1,492명으로 지난해보다 300여 명 늘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면서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대학들의 총 모집 인원 가운데 59.7%를 차지합니다. 일부 국립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전체 모집 인원의 8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전남대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상국립대는 72.5%, 부산대도 70%에 달합니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내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모집 요강이 공개되면 내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 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100일을 넘기면서 정부는 연일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공 자율 선택제도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대학에선 내년도 신입생 10명 중 3명이 입학한 뒤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입학 후에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 교육부가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공 자율 선택제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총 73개 학교가 37,935명을 자율 전공으로 모집합니다. 이들 대학 총 모집 인원의 28.6% 수준으로
내년 신입생 10명 중 3명 정도가 전공 자율선택제로 선발되는 겁니다. 수도권 소재대학교 51곳의 경우 2025학년도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18,000여 명 늘어나고 국립대 22곳도 2024년 2,407명에서 2025년 12,287명으로 10,000명 가까이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자율전공 방식으로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1과 계열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유형 2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공 상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공 설계 지원센터에 그런 체계적인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좀 창출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교육과정에 전공 설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체 대학에 좀 확산을 한다면 이런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사전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아울러 교육부는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대학별 2025학년도 자율전공 모집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 참석과 아울러서 첫 번째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2045년 화성에 착륙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개토 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등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첫 비행을 알립니다. 지난 27일 문을 연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1차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 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입니다.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우주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 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의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시대의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두 48개 나라가 서울로 초청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5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초청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 하루 전인 다음 달 3일 참석국 정상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 이어 다음 날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폐회식에 이어 아프리카 연합 AU 의장국인 모리타니아 정상과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본격적인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정상 간 양자회담에 돌입해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오찬 만찬을 동반한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 계기에 약 25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의 우위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회의 둘째 날에는 비즈니스 서밋과 청년 스타트업 포럼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 수급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 5년에 한 번을 목표로 할 수 있겠다며 필요시 지역별로 고위급 왕래 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았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 오물풍선에 이어서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 거리 등으로 미루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7일 밤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공중에서 폭발에 실패한 뒤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외 수출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수출 목적이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보냈고 서북도서 일대로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오물 풍선과 관련해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남남 갈등을 유도해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풍향 등 기상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풍선을 다시 보낼 수 있고 남북 공유하천의 오물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국에서 각지에서 오물풍선 260여 개가 발견되는데 이 안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이 오물풍선을 보낸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나 단기간에 대량으로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회 혼란과 동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대남 심리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남 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고요. 동시에 앞으로 비슷한 도발을 시도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도를 해보고 풍선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가늠해 보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이런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유엔군 사령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역 주민의 해가 되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 이런 군사행동은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엔군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제3자가 감독할 수 있도록 중립국위원회가 조사에 참관합니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웃연공으로 보내서 피해를 주는 건 무책임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국제법 위반인 만큼 북한이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주민을 위해할 수 있는 물질을 탑재한 대규모 풍선 전개 군사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면에서 이 대북 대응을 위한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합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다자 안보회의인데요. 이 자리에 각국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양자 회담을 합니다. 신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요.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까지 포함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을 위한 삼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인데요. 그동안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중 회담은 꾸준히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국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 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조심해야죠. 다들 조심해야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부주의 40건, 음주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의 안전 강화 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0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계곡 공통점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영을 잘 못하신다면 구명조끼나 튜브 꼭 필히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나서고 실습 중심의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아울러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기차역 인근 쪽방에서 거주하는 김기희 씨. 김 씨는 온종일 기차역 대합실에서 생활합니다. 통풍이 안 되는 쪽방은 여름 내내 찜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시원하지. 여기가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그나마 좀 계시다가. 네, 공간이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좀 열기 좀 식히면은 이제 들어가시는 거구나. 예. 밤에는 한 12시 돼서 들어가요. 더위를 피해 경로당 대신 기차역을 찾는 노인들도 대합실 곳곳에 보입니다. 경로당에서 냉방을 하지 않거나 경로당 가입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경로당도 그 가입해야 어떡하니. 나는 가입 안 해가지고 가입 아직 안 해가지고 가보지 안 했어요. 그런 거 부담은 없으세요? 가입비 부담은? 그렇지. 그래. 폭염 취약계층의 올해 여름나기는 더 힘겨울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예측했습니다.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 지역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비회원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도 주당 평균 3.4일에서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원활한 급식을 위해 양곡비와 부식비, 급식 인력 등을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돌봄 서비스 이용노인 55만 명의 건강 상태를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는 응급 잠자리와 냉방용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징후를 알 수 있는 빅데이터를 보강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앞으로 경복궁과 같은 고궁에서 진행되는 국가 행사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의 단순한 물리적인 보전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국내 문화재 관리는 물리적인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연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고궁 등에서 국빈 행사나 국가 기념일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국가유산을 방문하면 음식점이나 숙박 비용을 할인받는 K-헤리티지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칭 국가유산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 분야도 발굴합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나라 밖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한 유럽 거점 사무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산림 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산림 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 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의 부담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받게 되는 기존의 제재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 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분야와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의 자금 순환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위험값을 산정할 때 100%에서 60%로 낮추고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 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완화합니다. PF 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제거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6가지 항목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6월 말까지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25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업체는 다스와 쌍용정보통신, EY컨설팅,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총 8곳입니다.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서울전쟁기념관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어 병역명문가 20가문을 표창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상문 가문은 3대 가족 14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3대 정민수 씨는 질병을 치료한 후 육군으로 자원 입영해 복무를 마쳤습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달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으로 일대 지달수 씨 또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독립군,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일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으로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424가문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인 레전드 50플러스의 발대식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3년간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핵심 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전드 50플러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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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색의 풍등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레전드 50플러스의 성공을 염원하는 소원지를 매단 채 몽환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모델 레전드 50플러스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중소기업 1,350여 개가 선정되는 등 준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레전드 50플러스는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선정된 21개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3년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전환기에 있는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앵커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핵심 정책으로 레전드 50플러스를 꼽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중소기업 성장 동력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레전드 50플러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참여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비용 지원,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샘플 제작비나 시제품을 만드는 거에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제품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비용이 또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해외나 수출 쪽에서도 조금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 혼자로 되는 게 아니고 반개 회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타 지역에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을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 유관기관들도 전자협약 방식으로 서포터즈 업무 협약을 맺고 연계 지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참여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레전드 50플러스 목적 달성을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 중소기업청, 지역 혁신기관들도 원팀으로 협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레전드 50플러스의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을 보다 확대할 예정인데요. 레전드 50플러스 2.0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제주는 흐리고 오늘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8도로 오늘 아침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도 더 올라서 서울 26도, 남부지방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낮 동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내외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과 대전 26도, 세종과 춘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속초와 강릉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울진 15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강릉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전주 16도, 부산 1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7도,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토요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